오늘 새벽에 잘 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이제 밤에 잘 때 좀 더우시죠? 여름이 확실히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오늘은 일면 톱 기사가 뭐 사실은 이 경제에 관련된 미디어에서는 당연히 톱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입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저도 종합지하고 웬만한 경제지들 다 훑으면서 왔는데 종합지들도 경제면은 대부분 다 이 국채 관련된 내용들이 주요 기사 또는 톱 기사로 올라와 있을 정도로 지금 어쨌든 글로벌 이 금융시장은 이 국채 시장의 이 뭐 발작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발작이 걱정되는 이런 조짐들, 이런 분위기들에서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앞서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오늘 국채 시장 분위기 말씀을 이제 잘 전해 들으셨겠습니다. 일단은 뭐랄까요, 막 굉장히 강하게 막 이렇게 좀 우려가 이게 조금 오늘 주춤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뉴욕 시장이 막판에 좀 밀리는 걸 보면 하여간 불안감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감세는 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다. 미국 국채 투매. 뭐 투매라는 표현이 지금 뭐 제목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제목이 원래 조금 자극적으로 가긴 하니까 아주 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미국 국채 수요가 줄고 있고 또 미국 국채를 파는 흐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지금 현재 일시적인 어떤 뭐 현상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그러니까 미국 외에 해외에서 미국에 투자를 할 때도 또는 해외에서 자국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미국 국채는 거의 뭐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자산이죠.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행에서 외환 보유고로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비중이 미국 국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지금 이번에 2위에서 3위로 떨어진 중국 역시도 이 외환 보유고의 최대 규모는 역시 미국 국채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이 국채를 판다 뭔다 이런 얘기 나오면 미국 국채를 판다는 얘기 나오면 시장이 화들짝 놀라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미국 국채에 대한 이 신뢰감, 그다음에 안심, 편안함. 얘네만 갖고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에 지금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국채 금융시장, 글로벌 국채 시장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30년 국채 5% 넘었다가 5.1% 넘었다가 다시 살짝 아래로 내려가긴 했는데 어쨌든 5% 넘고 있다는 게 좀 걱정이고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4.5%를 좀 4.6% 근접했다가 4.5% 다시 내려오긴 했죠. 후반이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4.5%만 넘어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 후퇴를 해서 지금은 그 기준점이 4.75%까지 올라갔더군요. 나중에는 5%까지 갈 수도 있죠. 그만큼 이제 시장이 조금씩 이제 최대한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그런 행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채 시장의 이런 움직임, 이 불안한 움직임은 이제 시작이다 하고 봐야 되는 거고 이 감세 법안은 이제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긴 한데 지금 뭐 한 8월 정도면은 8월 정도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다 하니까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조금 있기는 한 거죠. 그 사이에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있을지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결국 그때까지는 이 감세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 이 변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국제시장이 계속해서 불안감을 이렇게 계속해서 좀 주입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계속 국제시장 때문에 이 주식시장, 이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뭔가 좀 찜찜한 그런 상황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증권주 얘기 한 번 더 하죠. 예, 표를 바로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뭐 오늘 이 기사에 대한 설명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증권주 연초 대비 상승률입니다. 미래에셋증권 67%까지 상승률이 좀 더 높아졌고요. 신영증권이 46% 이렇게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어제 코리아 빅샷이라고 이제 마켓나우 일부에서 제가 이제 박근호 의사랑 하는 프로그램에서 박근호 의사가 얘기했던 부분을 좀 참고를 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영증권이 자사주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증권사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에서 혹시라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이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계속해서 소각을 해야 될 텐데 자사주를 소각할 때마다 유통 물량이 주니 당연히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나머지 뭐 이를테면 새 정부에서 증권시장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 다양하게 나온다. 그다음에 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거래 대금이 늘고 있다. 그다음에 관세 무풍지대다. 뭐 등등등. 그다음에 금리 하락에 대한 계속 기준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수혜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증권업계 얘기인데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지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사이즈를 더 키워서 더 다양한 어떤 수익원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자격을 주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증권주는 지금 사실은 별로 악재가 없네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 좀 부진해도 요즘에 서학개미에 대한 그 서학개미들의 투자는 그렇게 뭐 둔화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증권주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 좀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증권주는 많이 올랐는데요. 여전히 좀 계속해서 호재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조선주, 방산주 같은 느낌마저 어쨌든 좀 듭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의 주토피아 내용은 대선 테마주가 인맥보다 공약을 봅니다라는 이 대선 테마주의 체질 변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기사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자세히 좀 보죠. 이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시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죠. 정책 공약 관련주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책 테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보시죠. 인맥 관련주입니다. 이거는 흔한 말로 정치 테마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왼쪽에 정책 테마주들은 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 다 올랐죠. 오른쪽에 이 정치 테마주들은 지금 다 급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서 보죠. 자, 오른쪽에 인맥 관련주라고 되어 있는 정치 테마주들 보시면 오리엔트 전공, 형지 글로벌, 형지 엘리트, 형지 INC, 상지건설 이런 회사들인데, 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회사들인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면 이재명 후보의 뭐 고향에 뭐 본사가 있다, 공장이 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뭐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뭐 어디 다니던 회사에 잠깐 다녔던 회사가 뭐 근처에 있는 회사다 등등. 사실 논리적으로나 좀 상식적으로 좀 그렇죠. 근데 갖다 붙여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정치 테마주도 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까 보실 때 상지건설 같은 회사 지금 뭐 최근에 좀 주가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뭐 대여섯 배 이상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가가 좀 그 사이에 좀 많이 떨어졌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 테마주들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대선이 더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들이 나오니까 이런 정치, 소위 말하는 정치 테마주들, 인맥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이렇게 확 밀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트렌드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니까 정말 이런 정치 테마주 도저히 못 견뎌서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은 이런 트렌드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정책 테마주들 중에서 앞서 이제 막대 그래프에 나왔던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사실은 그동안에 특히 작년에 굉장히 부진했고 올해 초까지도 트럼프 정부의 이제 뭐 IRA 관련된 뭐 또 AMPC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혜택 뭐 법안 폐기나 또 혜택 축소 뭐 이런 식의 어떤 악재들 때문에 계속 좀 부진했죠. 이런 회사들이 좀 최근에 갑자기 좀 확 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에서 이 정책 테마주로 좀 묶여서 그렇게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좀 전 세계적인 원전 이 선호 흐름에서 과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제 완전히 다른 뭐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국내에서 이 원전, 소위 말하는 K 원전이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찬밥 대우를 해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소위 말하는 테마주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이 기사를 한번 잘 좀 스크랩 해두시다 보시면 나중에 어차피 또 선거는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많이 남긴 했네요. 예. 자, 마지막 삼성바이오로스 얘기는 좀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다라는 거고요. 일단 큰 틀에서 얘기하면 삼성바이오로스의 이 어제 인적 분할이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 측의 설명은 그동안에 좀 이게 충돌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CDMO하고 바이오시밀러하고 완전히 나눠서 이제 각자 이렇게 발전시키는 쪽으로 성장하는 쪽으로 가겠다. 예.
논리적으로 뭐 아주 딱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논리를 준비를 해왔을 거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별로 그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결국은 삼성그룹의 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신호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유가 삼성물산을 이제 얘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삼성물산이 지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43%,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31%를 각각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인적 분할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에피스 홀딩스의 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이 삼바 지분을 이제 현물 출자할 가능성이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에피스에 대한 삼성물산의 지분율이 이제 53%까지 올라가고요. 삼성전자의 지분율은 38%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대한 이 삼성물산, 삼성전자의 이 장악력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되면 이제 나중에 삼성물산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삼성그룹의 사실은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물산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이 지분 이거를 나중에 현금화한다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한 29조 원 정도의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시선을 살짝 돌려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그룹의 이 금융계열사, 즉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갖고 있는 지분이 대략 두 회사의 지분을 합치면 31조 정도가 32조에서 33조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추 한 3, 4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만약 삼성의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가 더 성장을 해서 주가 가치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물산은 되게 이 삼성전자에 대한 장려를 높이게 되고 또 이재용 회장 일가가 이 삼성물산을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결국은 이제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성바이오스의 인적 분할이 결국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재용 회장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장려, 나아가서는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장려를 높이는 지배구조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칩니다.